안녕하세요.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선 3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신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내가 어떤 인간인가 누가 확인이라도 하는 것처럼 현실과 나의 도덕적 신념,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사이에 나를 던져두고 궁극적인 테스트를 하는 것 말입니다. 또 그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잃는 게 너무 많은 그런 선택이요. 저는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갇혀 있고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평소 이렇게 제가 즐겨 듣는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은 3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 이미 제가 기억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는 혼자 저희 자매를 키우셨죠. 제가 갓난 애기였을 때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께 전해 들은 게 전부였어요. 무릇 여자 혼자서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듯이 저희 어머니 또한 정말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네요. 저희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셔서 더 어려웠고요. 어머니께서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일을 구하실 때 정말 난관이 많았답니다. 아무래도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걸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또 책임감도 넘치시고 또 손도 빠르셨거든요. 고작 그 장애 하나로 매일같이 일 알아보러 갔다가 거절당해서 침울한 얼굴로 집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슬프면서도 또 그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기울어져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래도 저희 집의 사정을 아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도움으로 어머니께서는 식당 뒤에서 설거지하는 일, 또 공장에서 재료 손질하는 단순 작업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인지 저는 일찍 대학을 사회복지과로 갔었어요. 지금은 장애가 있는 분들과 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본인의 몫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든 살면서 여러 도움이 필요하는 것처럼 장애가 있는 분들도 적당하고 알맞은 조치를 받는다면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늘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증명해내고 있답니다. 어머니께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돈이 많이 필요한 만큼 더 바빠지시고 집에는 저와 언니만 있는 시간이 많았죠.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전 그래도 언니 덕분에 확실히 덜 외로웠습니다.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언니는 어머니가 없으면 제 보호자이자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매일 점심시간 전에 다 같이 학교로 배달된 우유를 먹었어요. 요즘같이 여러 가지 맛이 있는 우유가 아닌 비린 흰 우유요. 어렸을 때는 그것만 먹는 게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우유를 안 먹고 집에 가져가거나 바보같이 가다가 학교 화장실이나 수도가에 다 버리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고 젖소에게 미안한 짓이죠. 근데 몇몇 친구들은 그때도 우유에 타먹는 초코 우유 분말을 가져와서 타먹었는데 그게 좀 비쌌거든요. 엄마가 일하는 평일에는 아예 하루에 어머니 얼굴 보는 시간이 몇 시간도 안 돼서 어머니를 졸라서 살 수도 없었죠. 제가 몇 번 나도 우유에 타먹고 싶다고 조금 칭얼거릴 때마다 언니는 제게 괜히 그걸로 어머니께 뭐 사달라고 조르지 말라고 너 집으로 우유 가져오면 언니가 따뜻하게 데워서 설탕 타준다고 하곤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어김없이 우유가 배달된 쉬는 시간에 손에 받은 우유를 책가방에 넣으려고 하는데 교실 뒷문 쪽에서 누가 정혜인!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뒷문에서 언니가 저를 보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언니에게 가니까 언니가 손에 뭘 쥐고 제 얼굴에 들이미는 겁니다. 언니 손에 있던 건 바로 제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초코우유 분말이었어요. 어? 언니, 이거 어디서 났어?
오늘 아침에 시험에서 내가 1등해서 담임 선생님이 상으로 주셨어. 너 받은 우유 들고 이리 와. 이거 나눠 먹자. 저는 꿈에만 그리던 초코 우유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냅다 책상에 있던 우유를 들고 언니를 따라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는 그 분말 봉지에 든 3분의 1은 제 우유에 덜어줬고 나머지 조금 남은 것만 본인 우유에 넣어서 먹었어요. 그때는 정말 철없이 봉투에 든 걸 다 안 넣어서 좀 싱겁다라는 생각에 불만이었는데 언니는 저보다 더 싱겁고 맛없는 우유를 먹은 거죠. 본인이 상으로 받은 건데 저에게 더 많이 나눠준 겁니다. 언니는 같이 등교할 때마다 당연하게 제 책가방을 본인이 들고 갔어요. 그리고 제 교실 앞에서 무심하게 여기 하고 넘겨줬고요. 나중에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는 언니보다 더 키가 크기 시작했거든요. 언니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종종 너 키 큰 거 다 내 덕분이다 라고 고마워하라고 네 책가방 들어주느라 내 키가 줄었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언니는 늘 제게 어머니에게 철없이 굴지 마라, 어린애처럼 굴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제가 뭔가를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분명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성적이 아니었는데 언니는 바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번 돈의 절반은 집 생활비로 내놓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또 나머지는 고등학생이었던 제게 공부할 때 필요하면 쓰라고 용돈으로 줬었네요. 본인 말로는 공부는 더 안 하고 싶다고 내 길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누구보다 언니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걸 알았거든요. 또 어린애를 좋아하던 언니가 일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 전 그 어느 때보다 공부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언니를 보고 참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저한테는 내가 못 갔으니 너는 꼭 대학 가라고 너 사회복지사 되고 싶다고 했지 않느냐고 한 게 바로 언니였거든요. 그때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왜 또 잔소리야? 내가 안 가고 싶겠어? 이렇게 삐뚤게 생각을 했는데 더 커서는 그동안 나는 어머니와 언니가 희생해서 만들어진 길을 편하게 걸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커서 제 몫을 해내면서는 제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언니에게 애정이 큰 만큼 언니의 이른 결혼이 달갑지 않았어요. 언니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아니 왜 20대 중반 그 아까운 나이에 벌써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어 하나. 유치원 교사로서 일도 잘하는 사람이 그냥 나랑 조금만 더 같이 살지라고 어린 질투를 했었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형부 될 사람한테 괜히 우리 언니를 뺏기는 느낌? 그래서 언니가 연애할 때 종종 내가 만나는 사람 한번 볼래라고 하면 퉁명스럽게 내가 왜 만나? 하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언니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랑 만나는 시간이 거의 절반은 훅 줄었거든요. 근데 정말 재미없게 살던 우리 언니가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 새로운 세계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뭐라 더 투덜거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언니가 형부 될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래 어디 데려와 봐라. 내가 이것저것 트집 잡고 검증해서 탈탈 털어야지. 하고 짓궂은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큰딸이 결혼할 사람 데려온다고 우리 어머니는 아침부터 음식 장만하고 꽃단장해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심드렁하게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식탁 위에 있는 음식 괜히 손가락으로 집어먹다가 어머니한테 등짝 맞고 그렇게 저의 기대 아닌 경계를 받으며 저희 집에 온 형부는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곽주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냥 인사를 한 게 아니고 말을 함과 동시에 손으로 본인이 말하는 수화를 하면서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손으로 더듬더듬 수화를 하는 형부를 보고 어머 소리를 내셨고 저도 분명 뭐든 헐뜯을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벙찌게 됐죠. 사위 될 사람이 다짜고짜 말하면서 수화까지 하니 놀란 어머니는 일단 들어와서 앉으라고 말했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언니가 말하더군요.
엄마, 이 사람이 엄마 만난다고 한 달 동안 혼자 수화 연습했어요. 내가 엄마는 보청기 끼면 어느 정도 들리고 아니면 사람 입모양 보고 읽을 수 있다고 했는데도 뭔가 엄마 기억에 남을 만한 첫인상 남기고 싶다고 연습했대. 아이고, 그랬어? 나도 이제 수화는 잘 못하는데 애썼네.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매일 밤마다 하루도 안 거르고 연습했는데 짧은 문장도 어렵네요. 속으로 괜한 짓 했네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노력하긴 했구나 하는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 아직 어린 우리 언니 홀랑 데려가는 형부가 미워서 뭘 하든 헐뜯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기분이었달까요? 저희 언니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하셨죠? 누구지 언니? 영지 언니가 소개해 준 건가? 맞아. 이 사람이 영지랑 같은 회사 다니거든. 영지 씨가 진짜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바로 만났어요. 우리 혜원이가 착하긴 하지 너무 착해서 걱정이기도 하고. 그럼 형부는 저희 언니 착해서 만난 거예요? 맞아요. 혜원 씨 정말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착해요. 내가 뭘 하든 혜원 씨만큼은 끝까지 내 편 들어주고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잘 아네. 우리 언니가 좀 착하긴 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혹시나 우리 언니 착한 거 알고 이용하진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언니를 알지만 형부는 그저 처음 보는 사람일 뿐이니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언니의 결혼 후에 저는 동생으로서 또 언니의 보호자로서 늘 형부를 예의주시했어요. 혹시나 우리 언니 눈에 눈물 내면 가만 안 두겠다는 조금은 주제 넘는 생각으로 말이죠. 근데 저의 걱정은 그저 괜히 치기 어린 생각이었을 뿐 결혼을 한 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형부는 언니한테 참 잘했어요. 제가 믿게 보려고 해서 그렇지 사람이 호쾌하고 서글서글 하긴 했거든요. 또 저희 어머니에게도 잘하기도 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딸기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딸기가 제철인 1월부터 5월 사이에 매일 빼놓지 않고 딸기를 쌓아두고 드실 정도로 딸기를 아주 좋아하세요. 근데 형부가 그걸 듣고 2, 3월에 딸기를 따는 체험을 하는 농장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네요. 처음에는 저도 따라갔었는데 형부는 어머니 뒤를 어머니가 따는 딸기를 바구니에 받으면서 쫄래쫄래 따라다니더라고요. 언니 저거 봐. 완전 우리 엄마 껌딱지다 껌딱지. 장모님 사랑을 어지간히 받고 싶은가 봐. 그러지 마. 너보다 엄마한테 싹싹하게 잘하잖아. 괜히 트집 잡으려고 그만 좀 하셔. 솔직히 언니 말이 맞았어요. 형부는 매일 틱틱거리는 저보다 더 애교 있게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더라고요. 그 후로 제철에 딸기 농장에 가는 건 딸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형부가 매년 어머니를 모시고 갔고요. 형부는 나중에 언니가 둘째를 낳았을 때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일을 시작했어요. 아는 형님이 중고차 회사를 차렸다고 거기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형부도 자신만의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 후로 언니가 셋째를 낳았을 때 형부는 대출을 받아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게 연락을 해서 그러더라고요. 처제, 내가 처제가 일하는 센터랑 계약을 해서 장애 있는 분들을 몇 명 고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네? 형부 회사예요? 어, 내가 줄곧 이직 가족이 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 혜원이한테도 장모님이 옛날에 장애 때문에 힘들게 일 구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우리 직원들 업무가 8알이 영업이긴 하지만 사무실 직원들도 몇 명 필요하니까 배워서 일만 할 수 있으면 고용하고 싶어. 그때 저희 센터에는 일부 특정 장애와 그 장애인분들이 업무가 가능한 공장하고만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서 형부에게는 고용 후에 공단에 연락을 해서 신고하는 방법 등을
메일로 알려줬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의 일원이 된 후에 혼자서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실천이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어머니가 이걸 전해 들으시고 굉장히 감동하신 것 같더라고요. 형부는 그때 어머니에게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제가 이런 쪽에는 내 일이 아니니까 부끄럽게 관심도 없고 무지했었는데 어머니하고 가족이 되면서 눈을 떴다고 말했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서 형부를 우리 언니의 남편으로 인정했을 때 저는 30 중반쯤 저와 동갑인 경찰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연이 닿은 사람이었는데 센터에서 일하면서 한번 무슨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출동을 했던 게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죠. 정말 찰나에 마주친 건데도 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그 후로도 몇 번 마주쳐서 만나기 시작했고 연애를 3년 정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경찰의 가족들은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어쩌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 길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와 다르게 유순하고 수도분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뭐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봐서 마음이 더 갔었고요. 결혼을 하고 저는 조금 더 언니와 가까워지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 미혼과 기혼이니 아무리 자매라고 해도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조금 더 언니랑 대화할 얘기가 많겠다 싶었죠. 근데 그 예상은 아주 비틀린 결과를 내더군요. 언니는 제게 그 전에 안 하던 속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닌 언니가 지금까지 혼자서 끙끙 앓아온 언니 결혼 생활의 이면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언니가 눈에 띄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둘째를 낳고 나서는 살이 많이 붙긴 했는데 애 낳고 살 안 붙는 여자가 얼마나 있어요. 심지어 셋째까지 낳으니까 원래 잘 붙는 체질인 저희 언니는 과체중이 됐었죠. 근데 몇 년간 붙은 살이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빠지는 겁니다. 뭐 건강하게 살을 뺀 게 아니라 굶어서 어거지로 뺀 살 있죠? 저는 만날 때마다 몸이 줄어가는 언니가 걱정돼서 얘기를 꺼냈어요. 언니 집에 간 날이었는데 언니는 어린이집 휴무인 날이었고 형부는 그때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라서 주말에도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첫째랑 둘째랑 학원 가고 막내만 집에 있더군요. 언니, 근데 살이 왜 이렇게 빠져? 여기 에그타르트 좋아하잖아. 내가 오전부터 들러서 사온 건데 언니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먹어. 너 다 먹어도 돼. 뭐야? 요즘 살도 이렇게 빠지고 다이어트 하는 거야? 아니, 누가 다이어트를 몸 다 버려가면서 해. 차라리 먹을 거 다 먹고 운동을 하자. 아파트 바로 앞에 헬스장 있던데?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하자마자 언니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언니는 거실에서 놀고 있던 막내를 방 안에서 놀라고 들이고는 저한테 와서 넌지시 얘기를 꺼내더군요. 나도 이렇게 빼고 싶진 않은데 당장 빠진 모습을 안 보여주면 정말 관계가 틀어질까 봐. 너한테 이런 말 하기도 민망한데 나 둘째 나왔을 때부터 체중이 늘었잖아. 근데 이번에 막내 낳고 나서 5kg인가 더 찌긴 했는데 그 후로 남편이 날 쳐다도 안 봐. 요즘에는 각방 써. 뭐? 혹시 형부가 언니 살쪘다고 구박도 했어? 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예전처럼 보질 않기도 하고, 아니, 아예 무시해. 내가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 애 키워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다른 부부들도 애 낳고 나면 관계도 적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난 뭐 아예 여자 취급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 당장 죽지 않을 만큼만 굶는 거지. 아니, 언니가 왜 살을 빼? 뭐 죄 지었어? 아니, 언니 혼자 애 낳은 거야? 지혜 낳다가 살 붙은 걸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안 되겠다. 내가 형부 만나서 얘기할게. 아니야. 네가 왜 만나서 얘기를 해. 아니야, 하지 마.
나 네가 그렇게 해주는 거 바라고 말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내가 좀 너무했다고 생각해. 아무리 애 낳았어도 살이 많이 찌긴 했잖아. 형부는 뭐 살 안 쪘냐? 매일 회식 핑계 대고 술 먹느라 술살 찌는 거 뭐 보기 좋은 줄 알아? 근데 언니는 그걸로 형부한테 눈치 안 주잖아. 혜인아, 너무 열내지 마. 너 이러면 내가 어떻게 나 힘든 얘기를 해. 그냥 모른 척 해. 나도 건강 생각해서 빼긴 해야 하고. 나랑 그 사람 문제니까 일단 내가 말해서 풀게. 부부 문제가 다 그렇지 뭐. 분노하는 저를 언니는 땀 뻘뻘 흘리면서 진정시켰습니다. 제게 제발 모른 척 하라고 괜히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당부했죠. 당장 형부가 일하는 업장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긴 했지만 언니가 신신부탁을 해서 그냥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저 언니의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더 나빠지지 않게 신경만 써줬어요. 근데 언니는 또 그게 신경을 쓰는 게 보였는지 제게 헬스장 회원권을 찍어서 보내면서 오늘부터 운동 시작했어 라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그래, 운동을 하면 그나마 쓸데없는 생각도 안 나고 집중할 수 있는 취미가 생기는 거니까 잘 생각했다 싶었어요. 이후 명절이나 종종 본가로 언니와 형부가 오면 솔직히 언니가 했던 걱정은 전혀 모를 정도로 사이가 괜찮아 보이긴 했습니다. 형부는 늘 그랬듯 저와 어머니에게 서글서글하게 굴었고 애들에게도 좋은 아빠처럼 보였고요. 언니와도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서 설마 언니가 착각했던 건 아니겠지 했었네요. 근데 한 번은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형부가 언니가 국에 밥을 말아서 싹싹 먹는 걸 보고 대놓고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맛있어? 잘 먹네. 어머니는 언니 얘기 들은 얘기가 없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알고 있는 저는 딱 보자마자 아, 저렇게 눈치를 주는구나 싶었죠. 나랑 어머니 앞에서도 저렇게 티를 내는데 집에서 둘만 있으면 더 하겠구나 싶었고요.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근데 형부, 살 많이 쪘죠? 결혼하고 나서 한 10kg는 찐 것 같아요. 어? 아, 뭐 그렇지. 다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접대하랴 뭐하랴 하면서 찐 살인데 어쩌겠어. 남자는 이게 다 연륜이지, 연륜. 형부, 연륜 핑계대다가 금방 성인병 와요. 이제라도 관리하세요. 형부 이제 40 넘었는데 지금 아니면 관리도 못할걸요? 맞아요, 형님. 저는 몸쓴 일을 해서 그런가 자연스럽게 몸을 만들긴 해도 늘 부족하거든요. 형님 계속 몸 관리 안 하면 처형한테 예쁨 못 받아요. 저와 제 남편이 제가 들어도 얄미운 목소리로 말하는데 형부는 조금 똥 씹은 표정으로 허허 웃고 말더군요. 남편은 이미 제가 얘기를 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맞장구를 친 거죠. 근데 옆에서 언니는 그런 형부와 제 눈치를 살짝 보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저릿하게 아팠어요. 언니가 저렇게 눈치 보는 것만 봐도 괜히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언니는 나한테 늘 뭐든 해내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란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어찌나 우라통이 터지던지요. 그 후로 몇 달 언니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더 나설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먼저 연락을 해서 걱정거리를 말하거나 상담을 하는 게 아예 없어졌죠. 아니,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종종 제가 먼저 뭐 하냐 연락을 하면 이틀 뒤에 답장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너무 과하게 연락하는 거 아니냐고 처형이 숨막히겠다 했어도 제 불안감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언니가 참 위태로워 보였으니까요. 첫째 조카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엄마 지금 집에 있니? 엄마 뭐 해? 라고 물어보긴 했었어도 그때마다 엄마 그냥 방에서 안 나와요 라는 답장만 받았네요. 또 어린 조카에게 계속 그렇게 묻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괜히 불안하게 만들까 봐서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언니랑 통 연락이 안 된다. 무슨 일 있나? 걱정을 하셔서 더 제가 걱정이 됐었죠. 하루는 주말에 아무리 문자를 남겨도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형부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형부에게도 문자를 보냈죠. 언니랑 같이 있어요? 연락이 안 돼서요. 라고 보냈더니 몇 초 만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답장이 너무 의아했어요. 어디야? 주차장? 나 땡땡 공원 앞이니까 그쪽으로 와.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보낸 문자와 너무 동떨어진 생뚱맞은 답장이 와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고 한 걸 나한테 보냈구나 싶었습니다. 언니한테 보낸 건가? 언니랑 요즘에는 잘 지내는 건가 싶었죠. 근데 그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 방금까지 욕실 청소했어. 그래서 못 들었지. 언니 지금 주차장 아니야? 어? 웬 주차장? 저는 언니에게 형부에게 연락 올 것과 받은 답장에 대해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언니는 묘한 침묵을 지켰어요. 언니, 듣고 있어? 지금 형부랑 공원 앞에서 만나려고 한 거 아니야? 어? 맞다, 맞다. 이제 나가야지. 혜인아, 나 준비하겠다. 나중에 연락할게.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언니가 아무 문제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니까 뭐라 할 말도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습관이 된 건지 언니가 또 몇 주 연락이 안 돼서 이번에는 그냥 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언니가 일하는 어린이집 휴무날이고 운동 가는 날도 아니라서 집에 있겠지 싶어서 찾아갔죠. 근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없더라고요. 언니가 좋아하는 케이크 집에서 케이크를 사서 갔는데 이것만 두고 가자 싶어서 알고 있던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 냉장고 안에 케이크를 넣고 그냥 가려는데 식탁에 좀 부피가 큰 약봉투가 있는 거예요. 뭐지? 뭐가 저렇게 커? 싶어서 안에 들여다보는데 약 종류가 되게 많더군요. 이 집 식구들 중에 이렇게 약을 챙겨 먹는 사람이 누구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약봉투에는 언니 이름이 써져 있었죠. 그중 봉투에 개량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있는 것도 있길래 통에 있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인터넷에서 그 약이 무슨 약인지 확인을 하고 다리에 탁하고 힘이 풀렸어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약으로 유명하다고 인터넷 기사가 몇 개 있더군요. 아니, 백혈병이라니. 제가 살면서 백혈병이란 병을 현실에서 직접 들었던 건 단 한 번뿐이었어요. 바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놀랐는지 제가 숨을 참고 있는 것도 까먹어서 호흡이 가파르게 쉬어졌어요. 당장 언니를 찾아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뭔지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짜릿하게 지배했어요. 근데 언니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일단 뭐든 움직여야겠어서 언니가 일하는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휴무지만 혹시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언니는 없었어요. 아니, 그곳 원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 선생님은 휴무가 아니라 아예 석 달 전에 일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와, 미치고 팔딱 뛰겠다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이건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그 후에 언니가 운동하는 헬스장에도 가봤는데 허탕을 쳐서 아니다, 언니 집 앞에서 기다리자 해서 다시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 언니 아파트 공용 현관 앞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언니가 보이더라고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어도 언니가 확실했죠. 저는 반사적으로 언니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언니 하고 불렀죠. 언니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살이 빠져서 퀭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요. 눈이 푹 꺼져서 안 그래도 놀란 눈이 더 놀라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봐도 아픈 사람처럼 보여서 전 언니에게 뛰어가다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제 눈으로 언니가 정말 아프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거든요. 언니는 놀라서 제게 뛰어왔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저를 걱정하더군요.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야 하는데 곧 마흔인 동생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고 사색이 된 우리 언니.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고 언니는 곧 제가 뭘 알고 그러는지 눈치를 챈 것 같았죠. 저희 둘은 언니 집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언제 알았어? 언제 검사했었는데 그때 살 빠지고 있었을 때 이미 언니는 알고 있었어? 아니야. 나도 그 후에 알았어. 살이 너무 빨리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보다 더 피곤한 것 같아서 병원 갔더니 그러더라. 한 5달 됐어. 어떻게 말을 안 해? 나랑 엄마한테. 형부는 알아? 애들은? 그 사람은 알고 애들은 아직 몰라. 말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미 살 수 있는 날짜는 받아놨는데 너랑 엄마한테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언니가 내가 생전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처럼 내 곁을 떠난다니. 언니는 어머니께 말하러 갈 때 같이 가자고. 그리고 앞으로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족이랑 더 같이 있다가 나중에 정말 못 움직일 만큼 아플 때 병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주 본가로 가서 바들바들 떠는 언니가 어머니에게 병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살 날에 대해 말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로 목 놓아 통곡을 하셨고 언니는 그런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무력함을 원망했죠. 언니는 떠나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원했던 대로 가족과 함께 보냈어요. 애들 학교도 쉬게 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더 이상 누군가를 무슨 상황을 원망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형부와는 관계가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둘은 시간을 많이 안 보냈거든요. 형부는 의외로 담담해 보이기까지 했죠. 근데 언니가 저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묘하게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멈추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언니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전 같았으면 대체 뭐냐고 닥달했겠지만 그저 눈앞의 시간이 소중한 언니가 말을 아끼는 거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했거든요. 언니는 그해 초겨울에 입원을 한 병원에서 눈을 감았어요. 언니가 눈을 감을 때는 병문 안에 와 있던 첫째 조카가 옆을 지켰죠. 병원에 연락을 받고 어머니와 함께 갔을 때 이미 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생전 언니의 바람대로 작게 치러졌어요. 저는 늘 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형부가 너무 의연해 보여서 의아했거든요. 근데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형부의 모습을 보고 아, 형부 처음에 나처럼 언니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했었어요. 형부는 장례식에서 언니의 영정사진을 껴안고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손님을 받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손님들이 절도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도 했었어요. 형부는 아직 엄마의 죽음이 뭔지 이해도 못하는 막내를 안고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통곡을 하더군요. 언니가 죽고 나서야 지금까지 언니에게 못했던 게 몸서리 쳐지게 실감이 되는지 계속 미안하다고 우는 형부의 모습을 보면서 나랑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누구보다 언니와 얼굴 마주한 시간이 많은 사람이 저인데 언니가 아픈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하고 혐오스럽기까지 했어요.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조금만 아프고 다쳐도 당장 달려오는 게 언니였는데 저는 그때 언니에게 다 못다한 마음을 언니가 남기고 간 언니의 가족, 형부와 조카들에게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니가 떠나고 형부가 정말 말이 안 되게 엉망이라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형부가 제대로 생활을 못하면 조카들도 챙겨주지 못할 테니 조카들 걱정도 됐고요. 첫째 조카에게 문제를 하니까
형부는 며칠 영업장 문도 닫고 쉬었다고 하더군요. 일을 할 정신조차 없었던 거죠. 이 정도면 냉장고 속도 말이 안 되겠다. 일단 먹을 것부터 싸가서 채우자 하는 생각에 반찬 만든 것과 음식할 재료를 바리바리 챙겨서 주말에 형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거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학원에 가는 날인 건 아는데 형부와 둘째, 셋째는 어디 갔나 싶었죠. 근데 분명 문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렸거든요. 뭔가 음악 소리도 들리고 그때까지 언니 집 도어락 번호를 알고 있어서 치니까 문이 열려서 들어갔죠. 현관문에 들어가자마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여자가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첫째가 학원에 안 가고 친구를 데려와서 놀고 있나 싶었는데 그러기엔 너무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됐죠. 형부, 저 여자 누구예요? 제가 거실로 들어갔을 때 거실에서는 형부보다 10살은 훌쩍 어려 보이는 여자를 끼고 형부가 술을 마시면서 웃고 있었어요. 형부와 이름 모를 그 여자는 샴페인 잔에 술을 채워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틀어놓은 음악을 흥얼거리면서 웃고 있었어요. 분명 이 집에서 우리 언니가 하늘로 떠난 지 한 달, 아니 몇 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분명 초상집이었던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싶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형부를 부르니 얼굴이 알딸딸하게 취한 형부가 제 쪽으로 돌아보고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 여자도 함께 놀라면서 당장 핸드폰에 노래를 껐고요. 처제, 아니 여긴 어떻게, 왜 막 들어와? 아니 지금 내가 저 여자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아, 처제, 오해했구나.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야. 내가 요새 힘들어하는 거 알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고 있었어. 지금 그걸 나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를 믿는 머저리가 어딨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언니 집에서. 우리 언니 온기가 그대로 남은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 처제, 그게 아니고 지금 오해하는 거야. 처제는 내가 평생 혜원이만 그리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살아야지. 사람도 만나고. 내가 지금 그게 문제라고 했어요? 지금 저 여자랑 당신이랑 막 만나기 시작한 사이라는 걸 믿으라고? 지나가는 개를 붙잡고 물어봐. 그걸 믿나? 아무리 새 출발해도 사람이 도리가 있고 때가 있지.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바로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웃으면서 놀고 있어? 저는 그대로 형부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탈탈 털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는 어머 하면서 놀라더니 본인 짐을 챙겨서 홀랑 나가버리더군요. 그 여자 머리채도 낚아채서 같이 털었어야 했는데 저는 끝까지 형부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 새끼냐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때 띠리릭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학원을 마친 첫째 조카가 들어오더군요. 지은아. 저는 붙들고 있던 형부 멱살을 탁 놔버리고 조카에게 다가갔습니다. 본인 아빠 멱살을 잡고 있던 걸 조카에게 들키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지은아, 지금 이건 방금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여자 봤어요. 아빠가 바람 피우는 여자 맞죠? 13살짜리 조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는 분명 방금 본 광경에 놀랐어야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의연한 표정이어서 더 충격적이었죠. 형부도 딸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가 나오니까 멍청한 표정으로 쳐다봤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조카에게 물었어요.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혹시 알고 있었어? 조카는 대답하지 않고 본인 가방을 풀더니 앞에서 뭔가 찾아서 꺼내서 제게 내밀더군요. 바로 죽은 언니의 핸드폰이었어요. 분명 제가 언니 장례식 전에 언니 주변인들에게 부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저장된 연락처들을 보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로 찾지 못했거든요. 혹시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나 하고 그냥 정지만 시켰었어요. 근데 그걸 조카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아니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이모 가방에서 제가 뺐어요. 혹시 안에 있는 거 지워질까 봐.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하니까 조카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켜서 사진첩을 열어 제게 내밀더군요. 그리고 제 눈앞에는 아까 형부와 함께 언니 집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던 어린 여자와 형부가 껴안고 있는 사진, 손잡고 어디 들어가는 사진, 그 여자가 형부 무릎에 앉아있는 사진 등이 들어있었죠. 제가 사진첩에서 눈을 떼지 못하니까 조카가 입을 열더라고요. 매일 엄마 입원한 병원으로 갔을 때 봤어요. 엄마가 자고 있으면 심심해서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진첩이랑 엄마 메모장 보고 알았어요. 아빠가 아까 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고 엄마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엄마 이거 알고 매일 운 거예요. 매일 방에서 틀어박혀서 울고 아프고 엄마 아팠던 거 다 아빠 때문이라고. 지은아. 자식은 무서운지 형부는 조카의 울부짖음에 입술이 바싹바싹 마를 정도로 당황하더군요. 연시 마른 입술을 축이면서 조카를 부르는데 조카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조카 말대로 핸드폰에 흥신소 직원과 나눈 문자도 또 메모장도 확인을 했어요. 그곳엔 언니가 그동안 형부의 바람 사실을 알고 증거를 수집해온 여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또 그곳에는 짧게 이런 말도 있었죠. 남편이 너무 믿고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애들을 생각하면 이혼하기 무섭다. 엄마가 혼자서 우리 자매를 어떻게 키운지 알아서 더 두렵다고 말이죠. 언니의 슬픔과 공허함이 절절하게 전해져서 머리의 어느 부분이 팍 하고 나가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들어서 형부의 머리를 후드려 쳤습니다. 형부는 급작스런 충격에 속절없이 제 핸드백을 맞았고 저는 울분을 담아 핸드백으로 내려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언니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언니를 두고 니까짓 게 바람을 피워? 네가 뭔데? 우리 언니가 100배 1000배도 아까운데 대체 네가 뭐길래 우리 언니를 이렇게 외롭고 슬프게 만들어? 조카는 흥분한 저를 뒤에서 껴안고 저를 말렸습니다. 조카의 온도에 정신을 차리고 숨을 고르는데 조카가 말하더라고요. 나 아빠랑 살기 싫어요, 이모. 뭐?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그렇게 죽게 한 사람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기 싫다고. 이모, 나 이모가 데려가면 안 돼요? 아니, 이모가 안 데려가도 나 그냥 보육원 가서 살 거예요. 절대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살기 싫어요. 지은아, 짐 간단하게 챙겨서 나와. 나머지는 나중에 이모가 사람 시켜서 배달하면 되니까. 처제! 조카는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본인 방으로 들어갔어요. 형부는 그런 조카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죠. 처제가 뭔데 내 딸을 데려가? 지은이 내 딸이야. 나랑 살 거라고. 네가 뭔데? 뭐?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네가 우리 언니 남편이냐고. 아니,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당신 나이 반토막만한 여자랑 살 맞대는 순간부터 당신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형부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나온 조카를 보고 제지하려고 했지만 조카가 찢어지게 소리를 지르며 만지지 말라고, 나 정말 평생 안 보려면 말리라고 하자 손을 떼더군요. 저는 조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조카의 손을 굳게 잡은 저를 영문 모를 얼굴로 보는 남편을 마주하자 현실이 자각됐어요. 분명 제게 선택권은 없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분명 충동적인 선택이긴 했지만은요. 저는 일단 조카에게 씻으라고 하고 남는 방에 자리를 펴주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면목이 없다. 근데 나 정말 지은이를 안 데려왔으면
나중에 우리 언니 얼굴 못 본다. 언니 아팠던 것도 형부가 바람 피우던 것도 몰랐던 못난 동생인데 언니가 두고 간 애들에게까지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근데 그때 남편은 미간에 지어진 주름을 싹 풀더니 제게 다가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당신 말이 맞아. 지은이가 내 민소 모른 척하면 우리 나중에 처형 얼굴 못 보지. 잘했어. 그래, 힘들긴 하겠지만 한번 같이 살아보자. 우리가 아직 아이를 하나 맡아 키우기엔 부족하긴 하지만 지은이가 먼저 우리를 선택해 줬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당신이랑 처형이랑 어떤 사이인지 잘 아는데 안 된다고 왜 해. 한번 해보자 여보. 저는 미어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알리니까 어머니는 처음에 믿지 못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형부는 정말 착한 사이였으니까요. 굉장한 연기력이었던 거죠. 더 이상 설명하는 것도 지쳐서 어머니에게 형부가 바람 피우는 현장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바로 쓰러져서 우셨습니다. 불쌍한 내 딸, 죽어서도 억울해서 눈 못 감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마주 앉고 언니가 억울하지 않게 평화롭게 눈 감도록 내가 만들 거라고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언니가 세상에 없으니 뭐 할 수 있던 게 없었어요.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위자료를 내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저 저는 언니의 일부인 조카를 소중하게 보살피는 게 언니가 그나마 억울하지 않게 평화롭게 눈을 감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후에 형부는 조카를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조카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는데 조카는 단호했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부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째 조카는 저희 부부와 둘째, 셋째 조카는 형부와 살게 됐어요. 둘째나 셋째는 아빠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고 아직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시기상조였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첫째 조카가 한 가족이 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첫째 조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는데 넌지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모, 희성이랑 지훈이도 이모랑 살고 싶대요. 첫째가 형부와 연락을 안 하지만 계속 동생들과는 연락을 했거든요. 저와 어머니도 주기적으로 조카를 만나긴 했고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둘째, 셋째 조카가 저와 살고 싶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둘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첫째 조카에게 물어도 모르겠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카들을 찾아가기도 전에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연락을 받게 됐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처제? 왜 전화했는데요? 내가 그쪽 목소리 듣기 끔찍해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래, 알지. 아는데 내가 처제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나한테 부탁을? 진짜 염치가 없네요. 아니 근데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애들하고 또 먼저 간 혜원이를 위해서야, 처제. 그게 또 무슨 소린데요? 처제한테 정말 미안한데 둘째랑 셋째도 좀 데려가 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이번에 지점을 본격적으로 늘리려고 하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서 본점도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도 본점 넘기고 사는 집도 처분하면 급한 빚은 처리하고 돈이 남는데 내가 애들 2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 원룸에서 셋이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러게 누가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을 확장시키래요? 아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 애가 셋이야 셋. 맞아. 처제 말이 다 맞는데 내가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처제한테 연락도 안 했어. 제발 부탁이야 처제. 나랑 우리 애들 좀 살려줘. 지금 대출 갚고 목돈 남으면 그거 보탤 테니까 상황 안 좋아지면 양육비도 아니 상황 좋아지면 내가 애들 다시 데려갈게. 어? 혜원이 애들이잖아. 처제 제발 부탁이야. 죽은 언니를 팔아가면서 제 동정을 구하는 역겨운 말에 쌍욕이 나올 것 같았지만
당장 남은 조카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딱 잘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일단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후로 이렇다 저렇다 할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울분이 끓긴 해도 그 인간 말이 맞아요. 우리 언니 아이들인데 당장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저도 결혼을 한 몸인데 현실적으로 애 2명을 더 데려와서 키운다는 것도 버거운 일이죠. 남편에게 할 짓도 못 되고요. 분명 애들을 데려오면 저와 남편의 아기는 포기해야 할 판이잖아요. 조카들 3명에 저희 애들까지 키우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네요. 첫째를 데려왔을 때도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했는데 아직 남편에게는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지만 저와 남편이 포기해야 할 게 너무나 많네요. 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미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 포기라는 부담을 남편에게 지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말은 꺼내야 하는 걸까요? 벌써부터 어깨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언니의 일부분인 조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랍니다. 부디 저와 같이 채널을 애청하시는 분들께서 제게 정답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